사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모든 불이 꺼진 거실에 한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 이름과 함께 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이 그녀의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말없이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죠.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진실로 이어질 줄은 알지 못했죠. 대체 그 휴대폰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로 63이 됐고요. 평생을 가정에 매달려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연애 시절부터 그랬어요. 달콤한 말 한마디 해본 적 없고 기념일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말은 없어도 늘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에도 남편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밥 먹었냐는 말이 더 익숙한 세대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갔고 이제 둘이서 조용히 늙어가는 중이었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큰 병 없이 밥 같이 먹고 저녁이면 나란히 텔레비전 보고 그게 우리 부부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1시간, 2시간. 어떤 날은 자정을 넘기기도 했죠. 물어보면 그냥 산책 좀 했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벨이 울리면 슬쩍 밖으로 나가서 봤더니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휴대폰도 예전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늘 잠가 두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 누구 생각을 하며 웃는 건지, 전화 받으러 나갈 때 어떤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 건지 밤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히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의심부터 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밥상 차리고 빨래 개고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근데요.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 설거지 하다가 문득 손이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설마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잠겨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이 켜져 있더군요.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보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누가 등을 떠미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거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호텔 예약 확인했습니다. 호텔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읽어봤어요.
틀림없이 호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미연.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 세월이 다 뭐란 말인가요? 설마 이럴 수가 있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앞에 증거가 있었어요. 호텔 예약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후다닥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똑바로 놓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해?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물 좀 마시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들키면 안 됐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더군요. 호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최미연이라는 이름도요. 대체 그 여자가 누구길래 내 남편과 호텔을 예약하는 건지, 어떻게 만났을까? 얼마나 됐을까? 나는 뭐였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어요. 밥 차리고 빨래 개고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평소랑 똑같이요. 근데 속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밤마다 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호텔 예약이라는 말, 최미연이라는 이름, 도대체 뭘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저는 이번엔 일부러 휴대폰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최미연이라는 이름을 눌렀어요. 이번엔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읽어봤습니다. 드레스, 식순, 장소 확인.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그쪽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메시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사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를 부르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메시지 아래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순에게.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 제 이름이 있는 건지, 무슨 영상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누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고르느라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가 컵을 하나 꺼냈어요. 물이 넘칠 때까지 그대로 두고서야 제가 떨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외도라는 생각도 아니라는 생각도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드레스와 식순,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영상, 어느 쪽도 선뜻 이어지지 않았어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답은 아직 휴대폰 안에 남아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영상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밤 고민했어요. 근데 모르는 채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대로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식탁으로 갔어요. 휴대폰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고 그 영상 파일을 찾았어요. 정순에게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복도가 보였어요. 하얀 벽에 긴 의자들,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유난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남편이 카메라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리더군요. 정순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 성호. 또 멋쩍게 웃었어요. 이런 거 처음 찍어보네.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어요. 정순아, 사실은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병이 있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시간이 얼마 없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어. 남편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그러다 떠올랐어. 우리 결혼식. 40년 전에 우리 허름한 예식장에서 빌린 드레스 입고 올렸잖아. 하객도 별로 없었고, 밥도 설렁탕으로 대충 때웠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눈물처럼 보였어요. 그때 당신 드레스 입은 모습, 아직도 기억나. 예뻤어. 그래서 준비했어.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결혼식 다시 올리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 예쁜 드레스도 입히고, 좋은 데서 밥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최미연 씨는 웨딩 플래너야. 그 사람이 다 도와줬어. 호텔도 그 사람이 알아봐 준 거고. 남편이 코를 훌쩍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그 모든 게 전부 틀렸다는 걸요.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준비하던 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려고 그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영상 속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순아,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표현을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잖아. 맨날 무뚝뚝하게만 굴고, 당신 마음도 몰라주고, 그게 후회돼.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걱정돼. 내가 먼저 가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까?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을지, 아프면 누가 병원 데려갈지.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순아, 부탁이야. 나 없어도 잘 살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알았지?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파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저는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어제 잠 못 잤어? 눈이 많이 부었네.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 다 알아. 남편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영상 봤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혼자 숨겼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걱정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저는 울컥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걸 혼자 짊어지면 어떡해.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리마인드 웨딩. 깜짝 선물로 해주고 싶었는데 들켜버렸네.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어디? 웨딩 플래너한테.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들켰으니까 이제 같이 준비하자. 드레스도 같이 고르고 식순도 같이 정하고. 저는 남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은 시간 같이 보내자. 그날 우리는 함께 최미연 씨를 만나러 갔어요. 남편이 혼자 준비하던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드레스 사진들, 호텔 연회장 사진들, 식순표, 남편이 얼마나 공들였는지 하나하나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뒤 우리는 리마인드 웨딩을 올렸습니다. 작은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하객은 아이들과 손주들 뿐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40년 전보다 훨씬 예쁜 드레스였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제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그날은 하더군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둘이서 찍고 아이들이랑 찍고 손주들이랑도 찍고. 남편이 내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지금도 그 사진들을 가끔 꺼내봅니다. 남편은 결국 그로부터 1년을 더 버텼어요. 의사 선생님 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옆에 있어줬어요.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봤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 저는 그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알았지. 사랑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은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은 오해 속에서도 끝까지 조용히 남는다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남편이 왜 끝까지 혼자 견뎠는지, 왜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지. 아마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 대신 준비로 보여주는 게 그 사람 방식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괜찮았다면 사랑입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그래도 말했어야죠.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매일 저녁 6시 70대 할머니의 외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든든 배달 앱에는 늘 같은 메뉴, 혼밥 세트가 조용히 주문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저녁만은 달랐습니다.
배달 대신 직접 찾아간 한식당 밥 짓는 하루에서 청년 사장님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손님이 아닌 가족의 자리를 안내하며 정성껏 코팅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단 두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이 가게를 샀어요. 지금까지 혼자였던 할머니의 밥상은 이제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흔한 배달 리뷰가 한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기적 같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애입니다. 올해 75이 됐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네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더군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죠. 며느리도 일을 하니까 둘 다 저한테 자주 연락할 여유가 없어요. 섭섭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것에요.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6시입니다. 밥을 차려야 하는 시간인데 혼자 먹을 밥을 만들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국 하나 끓이려면 재료도 사야 하고 남는 건 또 버려야 하고 그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든든 배달이라는 앱이 있더군요. 아들이 제 폰에 깔아줬는데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네에 밥 짓는 하루라는 작은 한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메뉴 중에 혼밥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밥하고 국, 반찬 서너 가지가 딱 1인분씩 담겨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양도 혼자 먹기엔 부담 없는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그 집 된장찌개가 남편이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시켰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저녁 6시만 되면 그 앱을 열었죠. 배달이 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배달 앱에 리뷰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별점만 주면 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적게 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는 제 남편이 해주던 맛과 똑같네요. 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반은 남겼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30초 만에 끊기더군요. 바쁜가 봐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았어요. 누가 읽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매일 그렇게 리뷰칸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다가 밤에 리뷰 쓸 때만 뭔가를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외롭다고 직접 말하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리뷰칸에는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저녁 6시는 여전히 쓸쓸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누군가가 제 리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웬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허둥지둥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반찬통 몇 개,
유통기한 지난 두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에 싱크대 옆에 쌓인 게 보였나 봐요. 배달 용기들이었습니다. 설거지에서 말려둔 것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밥도 안 해 드시고 매일 이런 거 시켜 드세요? 몸에 안 좋아요.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외로우셔도 참고 운동이라도 좀 하셔야죠.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해먹을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외로워도 참고 운동을 하라니요. 외로움이 운동으로 없어지는 거였으면 제가 왜 매일 밤 리뷰칸에 일기를 썼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30분 만에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배달시키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 앱을 열었습니다. 밥 짓는 하루를 누르고 혼밥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위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사장님이 제 리뷰에 댓글을 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리뷰를 썼는데 사장님이 댓글을 단 건 처음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밥 짓는 하루 사장입니다. 할머니께서 1년 동안 남겨주신 리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걸 다 읽었다고요? 댓글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저녁 6시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로 직접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밥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공짜로 대접해 드릴게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평생 공짜라니? 사기인가? 요즘 노인들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달콤한 말로 꼬셔서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앱에 있는 사장님께 문의하기를 눌러서요. 사장님, 저는 돈이 별로 없는 할머니예요. 공짜라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할머니,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할머니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됩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궁금하지? 결국 저는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에이, 그냥 가보자. 아니면 말고지 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6시에 집 밖을 나서는 거였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밥 짓는 하루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1년 넘게 배달만 시켰지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보이더군요. 밥 짓는 하루. 손글씨로 정성껏 쓴 것 같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5-6개쯤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30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인상이 참 순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순의 할머니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년이 저를 일반 테이블로 안내하지 않더라고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저희 가족 자리예요. 손님은 여기 안 앉거든요. 오늘 할머니는 여기 앉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족 자리라니요. 저는 이 청년을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청년이 의자를 빼주길래 일단 앉았어요. 그러고는 청년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팅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되어서 색이 많이 바랬더라고요. 할머니,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여자 주변으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요. 다들 밥그릇을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저였거든요.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모르시겠어요?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청년이 사진 속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깡마른 남자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말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할머니. 저는 이안입니다. 30년 전 옹기 보육집에 있던 아이요. 옹기 보육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저는 남편이랑 작은 식당을 했어요. 동네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늘 배를 고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갔어요. 남은 재료로 국을 끓여서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는 거 버리기 아까워서 한 일이었거든요. 2년쯤 그렇게 다녔나? 그러다 식당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고 저도 보육원에 못 가게 됐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8살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넘어가지가 않았거든요. 청년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할머니가 오셨어요. 커다란 냄비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서요. 아이들한테 한 그릇씩 퍼주시면서 저한테도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구석에 혼자 앉아서 벽만 보고 있던 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얘야,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나중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내가 맛있게 끓였으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봐. 제가 그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따뜻한 게 목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살고 싶어졌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이후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누군가한테 따뜻한 밥을 해줘야겠다고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이름도 밥 짓는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밥상처럼 누군가한테 행복을 주는 식당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별점은 항상 5점인데 내용은 늘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문자 이름이 이순애였어요. 저는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 가진 분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접어서 간직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이 리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쓴 리뷰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예전에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국밥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접었습니다. 그때 동네 보육원 아이들한테 가끔 밥을 해줬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따라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걸 썼었구나.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외로워서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었거든요. 할머니,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할머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전에 남는 재료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년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연신 코를 풀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실 할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계속.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보육원 나와서 혼자 살았습니다. 학교도 겨우 마치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식당 설거지, 공사판 막노동,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작고 마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그 말 믿고 버텼습니다. 청년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작은 돈을 모아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아는 형한테 빌리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처음 3년은 적자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도 식당이 어려웠지만 보육원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눈가가 다시 붉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버텼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한테 밥을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요. 그런데 1년 전에 할머니 리뷰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구나 했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를 시키시길래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리뷰 내용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썼던 리뷰들이 쭉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리뷰들을 매일 밤 읽었어요. 읽으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청년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석 달 전에 보육원 얘기가 나온 리뷰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더라고요. 청년이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큰 부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식당이 제 전부예요.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청년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희 식당에 출근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이요? 네, 주방 일을 도와주세요. 아침에 오셔서 저랑 같이 밥을 만들고, 점심때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식사 시간에는 저랑 같이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75 먹은 할머니한테 일을 시키겠다고요?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힘든 일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레시피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보육원에서 해주셨던 그 미역국요. 저는 그 맛을 재현하려고 10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청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미역국을 저희 식당 대표 메뉴로 만들어요. 순의 할머니 미역국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요.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은 제가 매일 차려드릴게요. 청년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한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가족보다 더 큰 거예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이 청년이 저한테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5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누군가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매일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있었어요. 이한 씨,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힘도 없고 아픈 데도 많고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프시면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힘드시면 쉬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이 식당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고 보육원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는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당신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남편한테도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한 씨,
고마워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게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전 미역국 받아들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이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청년이 직접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이었어요.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국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혼자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밥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 짓는 하루의 식구가 됐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심심풀이로 일 좀 돕는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별 관심 없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에 무리 안 가시면 뭐.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식당에 갑니다. 1년 동안 배달만 시켰던 그 길을 이제는 2발로 걸어가요. 식당 문을 열면 이한이가 먼저 와 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저는 주방에서 국물 맛을 봐요. 간이 맞는지, 재료가 신선한지. 젊었을 때 식당하던 감각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한이가 제 미역국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역을 물에 충분히 불리고 참기름에 먼저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고 소고기 대신 조개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요.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한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10년 동안 이 맛을 못 냈어요. 똑같이 했는데 왜 이 맛이 안 났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손맛이야, 레시피가 아니라. 이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덧붙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먹이고 싶은 마음.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야. 이한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순애 할머니 미역국이 식당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미역국을 끓여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점심시간에는 손님들 밥 나르는 걸 도와요. 무거운 건 이한이가 다 하고 저는 그냥 반찬 리필하고 물 따라드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어머니,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이 집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면 이한이랑 둘이 밥을 먹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녁 6시는 제일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혼자 배달시켜서 혼자 먹고 리뷰칸에 일기 쓰는 게 하루의 끝이었죠. 지금은 달라요. 이한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 3번 테이블 손님이 미역국 3그릇 드셨어요. 어머, 그래? 속이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요, 그냥 맛있어서 그런 거래요. 별거 아닌 대화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끔 이한이가 저한테 물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해요. 행복하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한이가 웃어요. 할머니, 그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줄 잘 몰라요. 이 청년은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요? 요즘 식당에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 그냥 외로워서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한테 말을 걸어요. 어르신, 오늘 뭐 드실래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분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여요.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힘이 나나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한이가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밥을 대접하는 거래요. 할머니, 30년 전에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한이한테 물었어요.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이한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저도 줄 차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이런 복을 받는 걸까? 그냥 남는 재료로 국 끓여서 퍼줬을 뿐인데, 그냥 배고파 보이는 아이한테 밥 먹으라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어디론가 흘러갔다가 언젠가는 돌아오는구나.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돌아오는구나.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매일 아침 밥 짓는 하루에 출근하고 이한이랑 같이 밥을 만들고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제 하루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라면 30년 전에 베푼 작은 친절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모르는 인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에 좋았어요 라고만 적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